안녕하세요 학생들, 이정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의 틀을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고려 태조, 고려 광종, 고려 성종 세 임금의 시기에 나눠서 각각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학습지 뒷면에 있는 이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학습지에서 우리가 통일신라 말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내용입니다. 통일신라는 다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세 개의 나라가 등장한 이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9번에서 배웠던 후삼국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가 고려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의 초대 임금, 첫 임금이었던 태조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태조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후고구려의 임금이었던 궁예는 처음에는 훌륭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잔인한 정치, 난폭한 정치를 펼치면서 백성들의 인심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예가 인심을 잃어가게 되면서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리고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이 인물의 이름이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태조가 되는 것이죠. 태조는 임금의 이름입니다. 고려는 후백제 신라와의 후삼국의 다툼 속에서 점점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결국 신라를 흡수하고 후백제를 격파하고 멸망시킴으로써 936년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0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했던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발해는 거란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발해의 수많은 백성들은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멸망한 발해의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신라, 후백제뿐만 아니라 발해까지 포용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10번 학습지에서 발해의 멸망 부분에서 발해 유민이 고려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까지 포용하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낸 고려의 태조 왕건. 자, 오랜 전쟁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오랜 전쟁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죠. 평화의 시간이 찾아온 이후 고려의 태조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세금을 10분의 1만 내도록 하는 세금 부담 감소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이런 민생 안정 정책과 더불어서 고려 태조가 실시하였던 주요 정책들, 각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9번 학습지에서 신라 말 각 지방에 힘센 세력이 등장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힘센 세력을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태조는 각 지역의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정책들을 다시 포용 정책 그리고 견제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 정책은 좀 달랜다라고 하는 뜻이고 견제 정책은 강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호족에 대한 포용 정책 첫 번째는 결혼 정책입니다. 고려 태조는 각 지방의 힘센 호족들의 자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6명 수많은 부인을 두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각 지방의 힘센 호족들의 수많은 딸들을 부인으로 삼은 모습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호족에 대한 포용 정책 두 번째입니다. 사성 정책. 힘 있는 호족으로 하여금 왕건 본인과 똑같은 왕시성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다 사자에 성시성자를 써서 이를 사성정책이라고 합니다. 왕시성을 하삼으로써 각 지방의 호족을 같은 왕씨, 즉 혈연관계를 맺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방의 호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결혼정책, 포용정책과 더불어서 호족에 대한 견제정책으로는 사신관 정책이 있습니다.
사신관 정책이란 각 지역의 호족으로 하여금 사신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임명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족으로 하여금 많은 권한을 주고 힘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신관 제도의 하나의 목적, 속셈이 있었습니다. 호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되 그 출신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호족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호족을 견제하였던 첫 번째 정책 사신관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호족에 대한 견제 정책 두 번째는 기인 제도입니다. 각 지역의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자제를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볼모로 삼아서 데리고 왔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던 호족이 지방에서 허튼 짓을 하게 되면 수도인 개경에서 볼모로 삼고 있는 자제들의 목숨이 위험했던 것이죠. 이런 긴 제도를 통해서도 호족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결혼정책, 사성정책, 사신간제도, 긴 제도 등을 통해서 고려의 태조는 호족에 대한 통제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다음 고려 태조의 주요 정책입니다. 바로 북진정책. 고려는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태조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북쪽으로 나아간다. 한자말로 북진이라고 하죠. 이런 북진 정책의 과정 속에서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 유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도로 청천강 유역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고 매우 중요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서경이란 서쪽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이어서 평양을 서쪽 서울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므로써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었던 것이지요. 12번 뒷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고려가 통일 이후에 이루었던 여러 정책들을 나타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내용, 멸망한 발해 유민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려에 흡수된 내용을 네모 상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도시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색깔 녹색을 보면 태조 북진우의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경에서 조금 위에 있는 연두색, 연한 녹색까지가 고려의 영토였다면 고려 태조는 북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짙은 녹색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옛 고구려의 영토를 일부나마 회복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태조는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남겼습니다. 이 10가지 정책을 정리한 글을 훈요 10조라고 하는데요. 12번 학습지 뒷면에 훈요 10조의 주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불도를 닦도록 할 것,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고려 태조의 주장이었습니다. 6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등회, 팔간회, 불교의 주요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실하게 열 것을 요구하면서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제4조를 보시겠습니다.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고려 태조는 남겼습니다. 9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9번 학습지에서 발해,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했던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했던 고려 입장에서는 같은 계열의 발해, 동족 의식을 느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정상적인 국가로서 취급하고 교류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서경을 중요시할 것,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는 의식, 그리고 북진 정책을 나타내는 서경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조에서는 왕의 태도, 역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훈요 10조에 대한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살펴보고 이 글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면 훈요 10조구나 연결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려의 태조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의 건국을 완성하고 나라의 기본적인 기틀을 다잡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계점 또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고려 태조의 호족 정책이었습니다.
호족 정책 중에서 특히 결혼 정책은 고려 태조가 사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고려 태조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고려 태조 본인이 수많은 지방 호족의 장인어른으로서 그리고 각 지방의 유력한 인물의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 지방 호족에 대한 통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태조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지방 호족을 통제할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태조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들, 외척이란 왕의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친척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2대 임금, 3대 임금 시기에는 왕권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4대 임금 광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광종은 불안한 왕권을 바로잡고 나라의 힘을 강화시키고 호족의 힘을 다시 한번 약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고려의 4대 임금 광종의 주요 정책은 왕권 강화, 호족 약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종의 왕권 강화 및 호족 약화 정책 첫 번째는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이란 노비를 살피고 검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법입니다. 고려 광종은 각 지역의 호족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합니다. 각 지방의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모두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 발견된다면 그 노비는 다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노비안건법은 호족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재산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비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죠. 이 노비들은 호족의 입장에서 각종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무기를 쥐어주고 군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광종의 노비안건법으로 인하여 이들 노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노비들을 양민으로 해방시켜주면서 수많은 호족들은 자신의 노비들을 잃게 되고 이를 통해서 호족의 세력은 약화되고 왕의 힘은 강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방되었던 노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민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 또한 거두게 되었습니다. 고려 태조의 왕권 강화 주요 정책 두 번째는 과거제 실시입니다. 광종은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호족들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호족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광종에게는 필요하였죠. 이러한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광종은 관리를 뽑는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험 제도를 과거제도라고 하지요. 과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광종은 유교의 교양을 갖춘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하게 되었고요. 이들 관리는 기존의 호족 세력과 대립하면서 광종의 편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종은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는 호족을 견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뒷받침하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대 광종 때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수많은 유학자들에 대한 얘기는 14번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연결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보고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복 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을 새롭게 등용하면서 이들의 서열에 맞는 옷을 정해줘야 했습니다. 옷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공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삼국시대 4번 학습지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비안건법, 과거 실시, 공복 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료들의 등급을 매기고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킨 광종. 마침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왕권에 도적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공신들과 호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숙청이란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광종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게 되고요.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왕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정치 지배자를 황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황제만이 쓸 수 있는 독자적인 연호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연호가 광덕, 준풍 등이 있습니다. 연호에 대한 이야기는 10번 학습지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연호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0번 학습지를 다시 공부하고 연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학지 뒷면 보시면 고려 4대 임금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한 고려사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읽고 개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진 세 번째 임금 6대 성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성종이 즉위한 직후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성종에게 한 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지금 막 즉위했던 성종 임금이 고려의 임금으로서 앞으로 해내어야 할 수많은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28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올린 이 글을 시무 28조라고 합니다.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서 나라의 주요 정책으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무 28조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유교에 의한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무 28조에서는 불교보다는 유교를 더욱더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내용 또한 들어있었습니다. 불교보다 유교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 속에는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 팔관회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무 28조의 내용을 12번 뒷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청컨대 외관, 바깥 관리를 두소서 지방 관리를 파견해라는 뜻입니다. 최승로의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은 12곳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때 12곳에 파견되었던 관리들, 12명의 관리가 파견되었던 지방행정구역을 12목이라고 부릅니다. 제13조를 보시죠.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노역이 심하니 이를 줄여 백성이 힘을 펴게 하소서.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관회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심하다. 따라서 이를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종은 연등회와 팔관회의 규모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 20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에 대한 최승로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것이란 최승로는 유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최승로의 먼 것이란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승로는 불교보다는 현실 세계의 정치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주장 또한 얘기하였고 성종은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시무 28조의 주요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종은 나라의 주요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중앙에는 이성육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성육부라고 하는 중앙통치기구에 대해서는 13번 학습지에서 조금 더 상세히 배울 테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름만 알아두시고요. 자,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2곳의 주요 행정단위인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최승로의 시무 28조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가 반영된 성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승로의 주장에 따라서 유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학교육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설치되었던 중앙의 유학교육기관을 국자감이라 부르고 지방에 설치되었던 유학교육기관을 향교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나라의 기본적인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려의 초대 임금이었던 태종, 4대 임금이었던 광종, 6대 임금이었던 성종의 주요 정책들에 따라서 쭉 시간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3번 학습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주요 정치체제, 통치체제를 중앙조직, 지방조직, 군사조직,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의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13번 학습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